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한 남자 정찬배입니다. 먼저 조간신문 사진으로 본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사진입니다. 이게 뭐죠? 장갑차가 지금 시내에 들어와 있어요. 중무장한 경찰병력까지. 자, 서울 강남역이라고 합니다. 뭐 강남역뿐만이 아니래요. 판교역, 제주공항, 그리고 부산의 서면까지 흉기 난동에 이어서 살인 예고까지 잇따르면서 전국 45곳에 경찰 특공대원 128명, 장갑차는 11대가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불안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생수어 그리고 이온음료인데요. 생수와 이온음료를 가득 실은 아이스박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준 걸까요? 이 무더위에 고생하는 잼버리 참가자들을 위해서 군산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생수와 이온음료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정부 기업도 역시 지원에 나서면서 이제 좀 살겠다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행사 진행에도 조금씩 숨통이 튀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된 내용을 봤더니 이 행사 준비한다고 해외 출장만 99번을 갔다 갑니다. 크루즈 타고 간 곳도 있대요. 잠시 뒤 짚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죠?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 사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1948년 김일성 당시 주석이 사격을 했던 모습이고 옆으로 가볼까요? 야, 할아버지 완전히 판박인데요. 사격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방사포탄 생산 공장 등 주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다 이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사진을 공개했을까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통방통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앞으로 뭐가 터질지 모른다. 김은경 혁신위가 이 상태로 순항할 수 있을지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안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노인 폄하 발언에 사과를 하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그런데 이 사과 과정에서 나왔던 이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부모님 모시고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홀로 살지만 비굴하지 않게 살면서 부모님 모시는 거 작년, 재작년 1년 사이에 다 두 분을 모시고 선산에 묻어드렸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야, 요즘 세상에 남편이 숨진 뒤에 시부모를 18년이나 모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칭찬받아야 할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발언이 이렇게 공개가 된 이유, 사실 아닙니다 라고 문제 삼고 나온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굽니까? 예, 이틀 전에 공개됐죠. 본인이 김은경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김진아 씨인데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면서 칼럼을 쓰는 작가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예. 이 김 씨는 김 위원장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18년간 시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또 선산에도 묻어드렸다 이렇게 주장한 발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반박글을 올렸는데 사실이 아니다. 예, 이 단 한 번도 모시고 산 적이 없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18년 동안 김 위원장에게 이 시부모님이 악담과 협박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다. 이런 주장까지도 내놨습니다. 예. 또 이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들어온 본인 명의의 조의금을 모두 가져가기도 했다면서 김감원 부위원장 시절에. 네, 부위원장 명의로 들어온 것들은 모두 가져갔다면서 선산에 흙 뿌리는 것도 권했는데 이 역시도 거부했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글이 사실인지를 좀 따져보려면 실제 글을 올린 당사자와 뭔가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TV조선에서 글을 올리는 분과 직접 통화를 했다고요?
예, 저희도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의 신원 확인이 중요해서 그 신원을 알아야 기사를 쓰고 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소문 끝에 이제 연락처를 확보하고 직접 전화 통화까지 저희 취재진이 했는데요. 예. 현지 시각으로 그제 새벽에 김진아 씨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허. 이 김진아 씨는 본인이 글을 쓴 당사자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본인이 글로 썼던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다. 김 위원장 쪽에서 본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낸다면 이에 대해서 재반박할 추가 자료들도 공개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오. 이미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변호사가 미국 현지로 날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만 보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우리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겠다 뭐 이 정도 각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예, 이 글 쓸 때 이미 그 사후 작업까지도 다 고려를 하고 예상 반박 같은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거짓 글은 아니라는 것 하나는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 글을 올린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도 말씀드리죠. 근데 상당히 개인적인 내용이고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다루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 다뤄주지 못하겠습니다만 하지만 어찌됐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18년간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굳이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일론 논란이 커진 거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김은경 위원장이 한 이유는 뭐 명확하죠. 그거는 이제 노인 폄하성 발언이 있었으니까 원래 이 노인 폄하와 같은 그런 DNA를 내가 갖고 있지 않다. 나도 뭐 시부모님을 18년씩이나 모셨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노인 폄하성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시부모님을 모셨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 모셨다는 표현이 우리말로 모셨다는 표현이 참 애매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에 따라서는 직접 모시고 사는 것이 모셨다는 의미인지 예. 아니면 뭐 뒷바라지 같은 거를 뭐 직접 모시고 살지 않고서도 뒷바라지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신우이와 김은경 위원장 이제 큰아들이 또 반박문을 냈는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이런 시각차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저 신우이 올케간에 저런 얘기들을 저희가 뭐 검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김은경 위원장의 시아버지가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이제 추가 취재해 보면 뭐 좀 부분적으로 나오는 건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저 그 김은경 위원장 큰아들과 김은경 위원장 그 신우이 사이의 이 공방 이 부분은 기자들이 확인하기까지는 아마 제법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예. 굳이 그 집안 문제까지도 지금 이 본질을 벗어나서 확인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은 또 있어요. 예. 여하튼 김은경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노인을 폄하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올케가 화가 난 반박해서 글을 올렸을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것이다. 예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본인이 만약에 정말 그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18년간을 어떤 방법으로 모셨다는 부분에 관해서 혹시 신우이가 뭐 미국에 있으니까 예. 반박을 할 또 수도 사이가 있다. 안 좋았다면 그럴 수도 뭐 있고. 예.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그냥 추정입니다만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죠. 예. 자, 지금까지 김은경 위원장의 직접적인 해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터넷에 이거 거짓이에요 라고 또 반박을 하고 나섰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예, 말씀 지금 주신 대로 그제 이제 김진아 씨가 입장을 올리니까 하루 만에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또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가족의 거짓말 공격 이 부분이 참 참담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할아버지가 외아들인 본인의 아버지와 또 장손인 본인을 예뻐해서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뵈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이제 김 위원장을 뜻하는 거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신우이, 그러니까 고모, 본인한테는 고모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이 시부모님에 대한 부양 책임,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에 대한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할아버지 장례 비용도 보태지 않았다 이런 사실도 추가로 제기하면서 잠깐만요. 막내 고모는 장례식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본인의 여행을 위해서 숙박을 예약하는 등 이제 함께 나왔던 그 SNS 대화 메시지나 또 할아버지가 어머니께 썼다는 1996년도 자필 편지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민주당에서는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진아라는 사람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최근 저격한 글이 좀 네티즌 사이에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뭐 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개인사에 관한 것이라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은경 위원장께서 뭔가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뭐 논란이 이 정도까지 왔어요. 아들이 반박하고 나섰다면 뭐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빨리 나서서 수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노인 비하 발언이 있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렇다 할 메시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엄청나게 큰 혼란에 빠지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서 민주당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단순히 어떤 민주당 내에 있는 상설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라 당대표의 전권을 위임받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의 개인사 문제로 이렇게 당이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 본인이 그냥 남 일처럼 뭐 이게 어떻게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끌고 가다가는 사실은 민주당의 혁신이라는 게 정말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혁신의 주체가 돼야 되는 혁신위원회가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까지 민주당을 수렁에 빠뜨릴 일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이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그에 이어지는 본인의 어떤 개인사적 문제들을 명쾌하게 밝히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 혁신 이거 아주 요원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 당내에서는 개인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인사 중에 가장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가족사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가족사는 있기 마련이고요. 그 가족사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도마 위에 올라왔을 때 그걸 입증하거나 어떻게 명백하게 확인할 방법들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물론 이제 노인 폄하성 발언 때문에 정치적인 설화에 이제 휩싸여서 여러 가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사 부분들이 터졌어요. 근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여기에 입을 여는 게 맞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가족사는 본인의 가족사로 덮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거를 가족사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순간 이게 또 정치권의 하나의 설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입장을 밝히는 걸 강요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신우이와 아들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본인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이 뭡니까? 혁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서 개혁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는 임무를 맡고 왔으면 당내에서 어떤 혁신에 대해서 매진하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공개 일정, 외부 노출이 잦으면서 메시지들이 결국에는 실수를 자아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혁신보다는 본인의 정치를 한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뭐 한정된 혁신위가 좀 당겨졌잖아요. 20일로 마무리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나갔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번 기회에 어떤 자기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 소유의 부동산도 이 문제가 터지면서 공개가 됐는데요. 물론 추정입니다만 서울 강남에 2채나 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시가로 합치니까 100억, 뭐 이른바 뭐 설해마을에도 집이 있고 그 앞에 새로 옛날 구반포 재건축한 아파트 그것도 갖고 있고 한 100억에 이른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지금. 이게 그 금감원 부위원장 하던 시절에 재산 공개가 이제 관보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재산 공개 내역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뽑아서 살펴봤는데 본인과 또 두 아들의 명의로 강남에 2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로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거주 중인 곳이 설해마을 방 6개짜리 고급 복층 빌라로 이게 100평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 국내 최고가로 꼽히는 서초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45평짜리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채의 시세를 합치면 현재가로는 1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이 아파트가 2006년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상속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다주택자 공직자들에 대해서 매각을 세게 권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김 위원장은 그대로 이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사실 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 혁신을 하겠다는 분이 사실 이게 처음에 서영주 대변인님 네네. 이게 초창기에도 문제가 되긴 했었어요. 사실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 재산 문제도 그래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정치인인가요? 제가 봐서는 정치인은 아니에요. 민간 영역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은 혁신의 책무와 역할이 있을 뿐이지 본인이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뭐 재산 문제, 가족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도마에 오르는 것은 본인이 정치 영역에 뛰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초한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제가 봐서는 노인 폄훼성 발언 부분들이 가장 아쉬운 점이 이분이 정치를 알았으면 즉각 사과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나흘을 끊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당에도 부담을 줬고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면 입장을 또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도움을 주러 와야 되는데 당에 짐을 줘버린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개인사 부분으로 논란이 되는 정도까지 된 것은요. 이제 본인이 초래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과 어떤 본인을 생각해서 정확한 어떤 입장 표명이나 어떤 스탠스를 정하기 짧게요. 그 말씀은 김은경 혁신이가 이미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절반 이상은 잃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영이 안 서는데 그 혁신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먹혀 들어갈 것인가. 결국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메시지를 주목할 때 메신저를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혁신위원회가 뜰 때부터 말이 많았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는 77.7%라고 하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투표를 바탕으로 당대표가 되신 분인데 본인 스스로가 혁신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굳이 본인의 전권을 준다는 것부터 사실 저는 혁신위가 좀 삐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혁신위원장이 처음 한마평에 올랐던 분은 김은경 위원장이 아니거든요. 이래경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뭐 천안함과 관련된 이런저런 망발을 하게 되면서 또 혁신위가 자초될 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은경 위원장은 정말 개인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인사적 문제들은 하나도 없이 해소돼야지만이 사실상 혁신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그 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뭐 공직자로서 그다음에 뭐 정치인은 아니었지만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제 강남에 두 채를 가지고 있고 그 시가가 100억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도 잘하지 못하는 169석이라는 막대한 의석수를 가진 그 정당을 혁신해야 되는 김은경 위원장 자리에서는 이런저런 공격의 포인트를 주는 것이거든요. 아니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와서 뭘 하느냐라는 비판 당장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어떤 실언으로서 김은경 혁신위가 상당 부분 자초된 이상 동력은 저는 거의 다 잃었다고 보는데 게다가 본인의 어떤 알고 보니까 부자였더라. 알고 보니까 서민정당을 자초하는 민주당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혁신위는 저는 동력을 잃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금 뭐 사과까지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논란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과하러 갔을 때 바로 그 장면, 이 장면이 문제 삼고 나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 비록 사진입니다만 면전에서 저렇게 사진에 뺨을 때리는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화가 아무리 많이 났더라도 사과하러 온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국민의힘 출신 노인 회장님께서 사과하러 찾아온 여성의 사진을 들고 뺨을 때린 행위와 별개로 그래도 김은경 위원장께서 차분하게 그리고 또 진실되게 사과한 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과를 열심히 드렸고요. 근데 그 사과하는 사람 앞에서 사진을 때리신 걸 보고는 조금 충격적이기는 했어요. 어르신들께서 좀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여론이 들끓고 당사 앞에 가서 막 시위를 하고 난리를 꾸미자고 하는 거를 내가 참배우려고 저 본인하고 양해를 얻어가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런 답답한 사람이 국회의원 안 나니 답답하네 그 당에. 그 정치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그를 잘했다고 지금 막 속이 시원하다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고 해서 그 당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예.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김호일 회장 얘기는 아마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저런 장면을 양해까지 지금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한노인의 회원들이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요구했던 건 사과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혁신위원장 사퇴까지 있어요, 다. 그런데 지금 사과로 일단락 지으려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저는 김호일 회장이 그 일종의 정무적 감각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원들의 분노는 지금 저거보다 훨씬 더 엄청나지만 그 시위하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회원들의 분노를 좀 진정시키면 그 뭐 시위나 여기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거를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양해까지 구했다 하면 저는 그 후에 민주당에서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뭐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진정시킬 책임은 김은경 위원장한테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대한노인의 그 회원들의 그 분노를 진정시킨 거는 김호일 회장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서로 양해를 했다고 하니까 그럼 본인이 왜 양해했어요? 그거 안 하려면 혁신위원회에서 저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나올 부분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저기 가서 사과하고 뭐 진정성을 보이려고 했던 부분이 결국은 혁신위원회 측의 반발 때문에 저는 다 반토막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 논란이 한창일 때 정작 이재명 대표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자, 이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숨지 말고 나오라라면서 강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김은경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당대표로서 어르신 비하 막말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어놓기 바랍니다. 할 일의 첫 번째는 휴가에서 돌아오는 이 대표를 설득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 감정에 반하고 존재 가치를 잃은 혁신위를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일까요? 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표, 대한노인회를 직접 찾아간다. 그래서 사과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긴 하던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또 김호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금요일부터 확인을 해봤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당사자가 직접 가서 사과를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란은 일단 일단락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까지 굳이 가서 직접 사과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주말이 지나서 이슈가 어느 정도 사그라든 데다가 오히려 그 김호일 노인회장이 또 찾아갔다가 이재명 대표 사진까지 준비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아마 지금 최고위원회의가 이제 열릴 텐데요. 최고위 회의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따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그 이재명 대표 정무 담당자 얘기로는 이 대표가 굳이 이걸 먼저 본인이 최고위 모두 발언 같은 곳에서 직접 거론할 필요는 지금 상황에선 이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문제를 더 키울 생각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김호일 노인 회장은 아마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휴가 중이고 뭐 저 소송 때문에 경황이 없는데
정신을 저리가 당에 나오면은 노인회부터 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이렇게 전언이 있었습니다. 자, 최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지금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그 휴가가 끝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사과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 말은 사실인 걸로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뭐 최고위원회의나 여기에 당의 관계자들이 그 굳이 그 일단락 됐는데 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거 가지고서 만약에 그 지난 그 약속을 저버린다. 그렇게 되면 전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양해를 받아서 했던 그 퍼포먼스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지금 상당히 불쾌할 거고 대한노인회 회원들도 역시 그러면 결국 우리도 뭐 그냥 어떤 껍데기만 있는 사과를 받은 것 아니야? 라는 그런 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아마 대한노인회를 주변으로 해서 그 민주당과의 공방이 그렇게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노인들에게 상처를 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건 뭐냐면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아까 민주당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김은경 혼자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여파는 내년 총선까지도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노인분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은경 위원장의 입장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까지 출마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다음 대선도 노리고 있는 사람인데 자 통칭 대한노인회 회원이 뭐 거의 1000만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거를 뭐 사과하면 될 일을 본인이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걸 굳이 외면하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까? 저는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두고 보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사태, 노인 폄훼성 발언은요. 그런 취지가 아니었지만 어떤 메시지나 단어 선택이 잘못됐던 부분이에요. 예. 이제 그 부분까지는 사과가 이루어졌고요. 뭐 사진으로 뺨 맞는 퍼포먼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회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 정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 뒤에 숨은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휴가를 갔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고를 친 거죠. 사고를 쳤는데 휴가를 가버린 게 아니에요. SNS에 글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박강호 원내대표가 언행, 처신 똑바로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노인을 공경하는 당이다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는데 원내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하는데 당대표가 통화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휴가 중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대리를 하니 그 원내대표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국민의힘에서 사과해라, 뭐 나와서 입장 밝혀라, 대한노인회에 가서 뭐 해야 된다. 이건 지극히 그냥 진정어린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걸 정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은 어느 정도 밝히겠지만 어떤 이걸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정쟁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사과는 하는 사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받는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노인들께서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께서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그냥 단순한 노인 폄훼 발언이 아니라 남은 여성에 비례해서 투표한다. 어떤 투표권 자체, 민주주의 기본을 흔들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크게 번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이 민주당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노인 폄훼 발언이 여러 번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저지른 사고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수습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혁신위원회가 뜰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 왜 하냐라는 얘기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거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메시지가 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박광원의 사과가 바로 곧 이재명의 사과였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건 박광원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목적 아래, 정치적인 의도 아래에 만들어진 게 혁신위원회고요. 혁신위원회 반기는 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77.7%라고 하는 압도적인
그 득표율을 가진 당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잘 못한다는 비판을 계속 직면해 왔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못하는 혁신을 누군가에게 맡겼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본인의 정책 사활을 걸었다라고 봐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다 할 최소한의 사과는 아무리 휴가 기간이라도 전 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지금 돈봉투 사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윤관석 의원이 결국 구속되면서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도 이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윤관석 의원을 소환했어요. 네,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죠.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4일에 나왔는데요. 이틀 만인 6일에 바로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불러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윤 의원이 이제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언제, 얼마나, 어떻게 주었느냐를 이제 윤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윤 의원이 지난 2021년도에 의원회관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돈봉투를 전달했고 또 일부는 이제 따로 또 전달했고 이런 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물은 다음에 그 수수를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 명단을 특정하고 윤 의원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조사도 줄줄이 이어질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 돈봉투를 준 장소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곳인데요. 하나는 의원회관. 의원회관은 의원들의 사무실이에요. 거기에는 뭐 민원인도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청이 있습니다. 국회 본청, 이 본관은요. 여기에 모든 본회의도 열리고 상임위도 열리고 위원장실도 있고 그리고 이 국회 본청에서 상임위 열릴 때는 공무원들이 의원들 앞에서 정말 쩔쩔매요. 왜? 국민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 잘못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아니 국민의 대표 앞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하냐고 큰 소리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 상임위가 열리는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실 바로 옆에 물론 소회의실입니다만 그 소회의실이라는 곳에서 돈을 주고받았다. 그곳에서 그 엄중한 곳에서 국민의 대표라는 곳이 일하는 곳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라는 얘기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에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실을 쓰고 지금 말씀하신 외교통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 거는 이제 큰 회의실이고 그 옆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예. 그 저기 일부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송영길 후보 지지 모임을 한 거죠. 그날 오전에. 그렇죠. 그 지지 모임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300만 원짜리가 든 돈봉투 10개를 나눠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명단을 윤관석 의원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는 데에서 검찰이 명단을 실명으로 다 공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반론을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부인하는 분위기예요. 그게 2021년 4월 28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4월 28일에 10개를 집행하고 4월 29일 다음 날에는 이제 국회의원회관 등을 돌면서 9개를 집행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이 10명을 실명을 공개할 정도면 검찰은 대단히 자신 있다. 전 이런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명을 공개하게 된 여러 가지의 증거, 뭐 근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 실명 거론된 의원들을 아마 이번 주쯤부터 차례로 소환해서 그 300만 원 봉투를 받게 됐느냐, 받은 것이 사실이냐, 어떻게 받게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따져 묻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지원 기자도 국회 민주당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본청 뭐 거의 매일 취재하러 갈 때마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거기 보면 복도에서 의원들도 있고 외통위원장 사무실도 당연히 가봤을 거고
그 주변에 기자들 많지 않나요? 복도에도? 기자들이 이제 전체 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그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사후에라도 물으려고 하는데 예.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은 한 오전 8시 반, 7시 이쯤이라서 그러니까 보통 전체 회의가 9시에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한참 전에 이제 기자들이 와 있지 않는 시간에 그 캠프 회의라고 하면서 이제 열렸던 회의예요. 근데 다만 이제 편의상 이제 외통위원장이 송영길 대표고 거기 위원들 가운데에도 송 대표를 지지해 주십사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편의상 이제 그 장소를 골랐던 거고 아마 그 시각에는 기자들을 왔다 갔다 하는 기자들은 많지 않았겠습니다만 아마 각 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은 그 안에 있거나 또 외부에 있거나 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돈 봉투를 줬다고 한 시기에 보좌관들마저도 모두 다 외부로 돌리고 복도로 나가라고 하고 의원들만 중심이 돼서 하는 회의를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봉투를 줬던 것인지 지금 의원들은 사람들이 워낙 많았을 거기 때문에 돈을 줄 여력이 없고 상황상 그게 안 드러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CCTV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진술로밖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짐작하건대 사실은 그 소회의실에 그 시간이라면 보좌진들이나 이런 사람들 원래 잘 안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 회의 같은 데는 들어가는데 소회의실에는 대개 의원들이 들어가고요. 기자들도 웬만하면 그 소회의실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뭐 7시, 8시 뭐 아침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의원들만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그리고 돈 봉투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그 보좌진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지는 않죠. 예. 하지만 그 돈 봉투를 주머니에 놓고 복도를 걸어 나갔을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물론 추정입니다. 아직 뭐 이거 밝혀지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당연히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취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제시될 때 당이 명확한 입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우리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많은 의원들의 이름을 오르내리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잘 판단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동봉투를 받은 19명의 의원 명단은 충격적이까지 합니다. 여전히 해당 의원들은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성역도 없이 정당 민주주의를 더럽힌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 19명 당사자들의 입장도 전해드리죠. 자, 일단 혐의를 강력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공개한 19명 명단이 그 근거는 이정근 씨의 녹취록을 뭐 근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검찰이 그 19명에 대해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고 있죠. 물론 불러서 소환을 하겠지만 뭐 당사자들이 부인을 했을 때는 어떻게 그걸 증명할 길이 없고요. 윤관석 의원도 지금 구속된 상황이지만 윤관석 의원도 그 돈 봉투를 전달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무리 이게 당내 경선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게 이제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나 검찰이 너무 이렇게 그냥 뭐 책임지지 못하는 식의 어떤 이름을 누설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증거로서 11명 중에 본인들이 특정한 누구가 받았다는 게 거의 물증이 확보됐다라고 했을 때 발표를 해야지 정치인에게 있어서 명예는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재판을 구하는 공소장에 나온 이름을 공개했다. 이거는 조금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명단은 영장실질심사 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돈을 주고받았다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개는 다 부인을 합니다. 준 사람도 부인하고 아니면 받은 사람도 부인하고. 그러나 대개는 준 사람들이 기억하고 본인이 억울하니까 여길 검찰 내에서 진술을 하고 이렇게 돼서 대부분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뇌물 수수 사건에 관해서는요.
게다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강래구 씨부터 그다음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의 전 보좌관까지 그리고 윤관석 의원까지 지금 다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봐도 저는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혐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살포했다. 그 핵심적인 인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네 분들이 이미 검찰에 구속이 돼가지고 본인 혐의들이 어느 정도 소명된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민주당 명단이 공개된 분들은 그냥 이거 그냥 검찰의 일방적인 이야기야라고 하기에도 저는 좀 궁색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그 검찰에서 구체적인 어떤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된 상황이라 그러면 이들은 그냥 단순히 아니다, 이건 검찰의 그냥 정치적인 의도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단계에 왔다라고 봅니다.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요. 2003년도 박기태 전 새누리당 국회의장이 돈 봉투를 줬을 때 고승덕 의원이 본인이 받았다고 선언하죠. 당시에 그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에서 돈 봉투를 고승덕 의원만 줬겠습니까? 많은 사람 줬는데 결국에는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결국엔 재판에 갔던 사람은 받았던 고승덕 의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박기태 전 국회의장. 그렇게 해서 재판에서 결과가 나왔을 뿐이지 나머지는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당시에도 검찰이 수사할 때 그냥 특정된 의원들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 정부가요. 그냥 의원들 이름 공개하는 거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 좀 말을 보태고 싶습니다. 자, 6천만 원을 만들어서 300만 원씩 나눠줬다. 지금 혐의는. 그러면 20명이잖아요. 19명. 봉투가 20개고 그걸 20명이 받았을지 10몇 명이 받았을지 근데 검찰이 공개한 그 명단은 19명입니다. 근데 이제 형 나도 좀 줘라고 했다는 이성만 의원까지 포함해서 19명이거든요. 포함해서 19명이니까 한 명을 아마 추가로 검찰이 좀 적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명단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문제는 준 사람 부인하고 받은 사람 부인하니까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건데 여기에는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어요. 이정근 전 부총장 녹음 파일이 있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비서관 일정 관리를 하는 비서관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뭔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적어도 검찰이 영장심사 단계에서 실명을 의원들의 실명을 검찰이라고 뭐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존중할 지 않겠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서 실명을 공개할 정도면 본인들이 부인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정도면 저는 또 다른 증거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9명씩이나 있으니까 뭐 누군가의 뭐 자백이 있거나 뭐 이런 또 다른 증거가 있을 가능성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하나 더 알아보죠. 그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이렇게 되면 소환이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송 전 대표 본인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왜 나를 안 불러주느냐 이러면서 뭐 검찰 앞에서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이 송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이제 이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내역에 대해서 이 당시에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가능성을 놓고 아마 수사를 벌일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송영길 외통위원장 옆방 소회의실이거든요. 그런데다 녹취록에도 뭐 이정근 씨가 뭐 알아서 했다고 하니까 뭐 잘했어 이렇게 답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외곽 후원 조직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 이 부분도 같이 수사를 벌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에선 또 한 사람의 입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을 본인은 신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꾸며낸 거라기보다는요. 저희 남편은 지금 강압적으로 계속 매일 가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뇌물죄 이상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가 이재명 당부 그거를 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리고 본인도 이분은 굉장히 사건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감형을 해줄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변호사예요? 네네. 바로 내일 재판 열리는 겁니까 그러면?
최지원 기자? 네, 내일 재판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그 6일에 따르면, 어제에 따르면 이 법조계에서 해임하기로 했던,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유화적이다라고 해서 지금 부인이 해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변호사도 다시 재신임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이 부부가 이 변호사 문제를 놓고 누구는 이제 유화적이다, 누구는 아니다 이러면서 법정에서 갈등을 빚는 모습도 화제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재신임을 함으로써 내일 열릴 재판에서도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니까 변호인을 해임하지 않은 이유가 이 번복했던 진술 그대로를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7월 25일로 지난번 재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그때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인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사건은 이른바 필요적 변론 사건이에요.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변호인을 해임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재판이 못 열린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2주의 시간이 지났어요. 오히려 연기를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음이 그렇게 많이 돌아선 것 같지 않다. 재판에 그 변호인을 계속 선임한다고 하면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7월 25일 그 법정에서요.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기 뜻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그 부인이 해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해야 해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임이 안 된 거고요. 다만 그날 오후에 이제 변호인하고 같이 그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려고 했는데 변호인이 이제 부부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과 뭐 며칠 뒤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도 통보를 했고 법정에도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 변호인을 재신임한다고. 그랬기 아마 벌써 그 변호인하고 조사를 같이 받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당연히 그 부인이 그 해임하고자 했던 그 변호인하고 같이 법정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사실은 본인이 이제 이 진술 번복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입장을 밝힐지는 불투명하지만 아마 재판부가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부탁을 한 게 맞습니까?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아니 방북 비용을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뭐 이런 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난 2주간 그걸 가지고 언론 보도가 막 춤을 췄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아마 알고 싶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물어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질문이 지난 7월 25일 때 있었어야 되는데 부인이 변호인을 해임함으로써 재판이 제대로 열리질 못한 거죠.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내일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무더위보다 더 짜증나게 만드는 이 행사 소식입니다. Investigation determined that no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자, 한때 중단 위기까지 갔던 새만금 잼버리.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많은 민간 기업에서는 생수와 이온 음료 168만 병, 해충 기피제 1만 개 등을 후원해 주셨고 참가자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함에 따라 현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K-팝 공연은 8월 11일 폐영식일에 진행할 예정이고 장소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며 확정되면 조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참가국가 대표단장 회의에서도 각국이 그간 개선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는 지금 여야를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그곳에다가 뭐 만들었는지, 왜 그 무더위에 아이들을 바깥에다 내놨는지 지금 그런 문제를 따질 때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 역시 지금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는 양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우려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으나 무리한 주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악몽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이 부른 예고된 참사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남 탓으로 열심히 책임 회피에만 매진 중입니다. 정말 뻔뻔한 정부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혼란을 부추긴다. 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 미숙 아니냐라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쨌든 국제적인 것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면 사실은 정쟁을 넘어서서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협조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야당이 이 정도로 공격을 하는 이 잼버리는 사실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야심차게 준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새만금 사업에서 얼만큼 진심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5년이란 시간, 긴 시간 동안 준비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여가부 장관을 두고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돌면서 어떤 준비를 했냐고 물어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정부에게 얼만큼 준비를 했냐고 물어보면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우리의 다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상임위에서 나왔던 발언을 가지고 이거 봐라, 윤석열 정부 이 정도로 준비 안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5년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야당이 니 탓 내 탓 공방을 하면서 이건 윤석열 정부의 실패처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럴 문제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이 5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정쟁을 넘어서서 이제 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명예 같은 것들을 위해서 힘을 합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만금 잼버리를 보면서요. 그 참가자들의 고통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그리고 대한민국 여야를 떠나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정부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게 잘하면 내 덕이고 못하면 지난 정부 탓이고 이게 너무 잦아요.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요. 당시에 새만금으로 할지 강원도로 할지 내부에서 결정을 할 때 새만금으로 결정된 거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부를 탓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새만금에 열린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면 유치했던 문재인 정부 덕입니까? 그렇게 발표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나 좀 유치한 발상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참사들을 초래하게 됐다고 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1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13개월이면요. 잼버리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를 해서 5년 동안 뭘 했냐고요? 예산, 사전 준비, 전복도와 여러 가지 그 시설 정비 다 했습니다. 그래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어떤 음식을 준비할 때 유기농 재료 잘 준비해 놓으면 뭐합니까? 요리를 엉망으로 하는 건 요리사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는 남 탓 공방하지 말고요. 지금 잼버리 지금 그냥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앞서 자막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이 참가자들 야영비 운영에는 129억이 들어갔는데요. 이 조직이라는 곳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740억이 들어갔어요. 아니, 정작 중요한 이 행사장에 돈 쓴 거는 지금 129억밖에 안 되고 주변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것 준비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740억. 그 돈 다 어디다 썼을까요? 따져봤더니 그중에 일부입니다만 공무원들이요. 잼버리 하려면 우리도 가서 구경해야지. 가서 좀 봐야지. 남의 나라 가서 봐야지. 그러면서 크루즈 타고 사케 마시고 베니스에 가서 뱃놀이 했답니다. 자, 그의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걸 핑계로 해외 출장 간 게 몇 번이라고요?
총 99번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99번 이상 간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데 해외 출장만 99번. 예, 이 수치는 이제 그 출장 명목에 이름에 잼버리라고 쓰고 간 출장만 따져봤을 때 99번입니다. 그러니까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8년 동안 5개 기관에서 간 잼버리 명목의 출장 횟수라고 합니다. 전북도가 55번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이 부안군이 25번, 또 새만금 개발청이 12번, 여가부랑 농축산부도 각각 5번과 2번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전라북도가 제일 많이 갔어요. 55번. 50번이 넘게 갔죠. 근데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출장지 가운데는 뭐 스위스도 있었고 이태리도 있었어요. 근데 이태리는 왜 갑니까? 거긴 잼버리 열린 적도 없다던데. 두 곳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도 그렇고요. 이탈리아는 다 이제 잼버리가 열리지 않았던 곳인데 뭐 이런저런 명분이 붙었습니다. 국외 사례에 따른 시사점. 이래서 이제 관광지를 좀 돌아보기도 했다고 하고요. 뭐라고요? 그 명목이 뭐였다고요? 물론 이제 잼버리를 열진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뭐 사례들이 있는지 비슷한 행사들을 어떻게 여는 사례들이 있는지 시사할 바를 좀 따져보겠다. 이렇게 하는 명분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갔었다고 하고 또 특히나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그 여행 기사 내용을 이제 보고서에 그냥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썼던 것도 갔다 와서 보고서라고 냈는데 그게 신문 기사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도 드러났습니다. 잼버리 준비하러 간 분이 스위스 가서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광지에 가서 뭘 했는지 일부 이제 보고서 같은 데에 드러난 거 있는데 예. 관광지들이에요, 관광지. 그러니까 관광하러 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 저는 그 이번에 이제 뭐 책임 문제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뭐 중앙 정부의 책임보다는 바로 지방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 왜냐하면 전라북도가 조직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잼버리 연수 간다 그래서 99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북도가 쉬운 몇 번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아마 저 해외 출장 그 잼버리를 배우기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갔다는 저 횟수만큼 이번 부실 그 잼버리 개최의 책임이 있다. 전북도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어디 부안이라고 했죠. 예. 부안이 그다음 정도 크고 그다음에 새만금 개발청인가 거기 그다음 정도 크다. 전 개인적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행사가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고 그런 데만 신경을 썼지 정작 그 참가자들 와서 무슨 고생을 할지. 아니 해외에서 보고 왔으면 그걸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 온 사람들이 준비해야죠.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53번이나 해외에 갔으면 와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나요? 비슷한 늪지나 습지를 간척지를 가서 했다는 얘기는 아직 그런 거는 있나요? 간척지 같은 데 가서 봤다면 그럼 간척지에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배워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행사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 이분들 손님들 잘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태풍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태풍 카눈 이게 지금 방향을 어디로 틀지 모른다라고 했다가 점점 우리나라로 온다고 합니다.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카눈은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로 초속 35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눈의 영향으로 오키나와엔 어제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당 49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풍도 몰아치면서 항공편도 모두 결항돼 이틀째 하늘길도 묶인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키나와를 관통한 뒤 방향을 완전히 틀어 우리나라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진 속도를 감안한다면 카눈은 10일 오전 3시쯤 부산 인근 해역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반경이 최소 290km로 넓기 때문에 북상시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풍의 북상으로 폭염과 열대야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이 많겠고 더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광주 37도, 부산 3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충청권에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다음은 분당 이 서현역 백화점 흉기난동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피의자가 일단 이 소식부터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의자 때문에 결국 그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요, 평소 돈은 뭐 저축할 수 있지만 행복은 저축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면서 인생도 정말 내 나이에 좀 즐겁게 살자, 편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시던 그냥 평범한 주부였대요. 최근에는 밴드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이제라도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즐겁게 살아가자라고 얘기했던 평범한 우리 옆집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분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흉기난동범은 수많은 원망과 의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범행 저질렀어요? 결심했습니까?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결국 입을 꾹 닫았습니다. 그 피해를 당한 60대 여성 가족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원을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몰던 차에 치여서 사경을 헤매던 60대 여성 피해자가 6일 새벽 안타깝게 끝내 숨졌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예. 그날은 피해자에게 보통날이었습니다. 그냥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서던 길에 이 차에 치여서 이런 변을 당하게 된 건데요. 외식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치료 중에 한때 이 심장박동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제발 기적처럼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다는 얘기가 지금 전해졌고요. A씨가 숨지면서 지금 이번 사건 피해자가 14명 부상해서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남편과 그냥 저녁 같이 먹으려고 그냥 가던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메모를 지금 남겨놓은 게 있다고요? 지금 남편분의 그 마음을 저희가 감히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저도 보면서 막 저도 눈시울이 좀 붉어지고 했었는데요. 예. 굉장히 두 분 사이 좋은 부부였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아내가 사망하고 나서 그 사고 현장에 그래도 아내가 평소 좋아했던 물품이라도 놔두고 메모라도 남겨놓고 싶다는 마음으로 맨 처음에 이제 꽃집에 가서 고인에게 꽃다발을 좀 놓고 싶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이제 꽃집 주인은 이 사건이 좀 모르고 어떤 사고냐 그래서 이번 서현역 사고의 피해자라고 했더니 많이 우셨다고 해요. 꽃집 주인분도. 아이고 그 얘기 듣자마자. 네, 그 빨간색 꽃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그 꽃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좋아하던 디카페인 라떼하고 그리고 이제 메모 내용을 남겨놨는데요. 그 메모 내용이 이렇습니다. 착한 당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당신 사랑해요.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행복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저금도 되지 않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앞으로 또 캄보디아 여행 그다음에 유럽 여행까지 지금 남겨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남편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저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디카페인 커피를 마지막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뭐 거의 뭐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좀 우리도 편하게 살자라면서 캄보디아 여행까지 갈 계획까지 했대요. 그런데 저런 일을 당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리고 이 부부가 굉장한 인꼬 부부였다고 해서 평소에도 더 주변 사람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부가 1978년에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났다고 합니다. 1학년 때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때 반해서 평생을 함께 해로웠던 것이고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근데 남편이 이 첫사랑과 92년에 분당으로 와서 알콩달콩 살았었는데 한순간에 반쪽이 없어져 버렸다. 지금 가정이 풍비박산났다라고 이야기했고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이 부부가 학군단 출신 모임에도 항상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나타나는 인꼬 부부였다고 해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내는요, 남편은요,
서로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일 당했다고 얘기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만 이게 왜 남편의 잘못입니까? 잘못한 사람들 따로 있는 것이죠. 자,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지금 결국은 부상자만 있었습니다만 이러면서 이제 숨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거 살인죄가 적용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는 14명 부상이었다면 이제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바뀌었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의 죄명은 살인 미수죄였지만 이제 1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죄명은 살인죄로 변경이 됐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살인 미수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일단 첫 그 사고였던 교통사고로 5분이 이제 부상을 입었다가 1분이 이번에 사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그 부상자 중에 3분이 또 중태라고 합니다. 일단 빠른 쾌유를 빌겠고요. 일단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피해자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특별한 원한 관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런 테러에 가까운 범행이었기 때문에 아마 처벌도 통상적인 살인 사건보다는 훨씬 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공개될 가능성은 높다고 합니다. 계획살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피의자 최 씨의 이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했더니 계획살인의 어떤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검색어가 문제입니다. 검색어를 살펴봤더니 각종 흉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검색한 정황들도 드러났고 불법이란 단어도 검색을 한 것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또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라는 검색도 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는데 두 사건이 굉장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방 범죄라든가 범행 수법에 대한 어떤 모방, 또 어떤 범죄 심리가 자극받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추측해보고 조사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올린 글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29일 흉기 사진과 함께 이 외출할 때 흉기 들고 다니는 고졸 배달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도 했는데 누군가 신고하겠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니 15cm가 넘는 흉기는 들고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반박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하고요. 범행 하루 전날에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 앞으로 군사력 대폭 강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범행을 암시하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최지원 기자, 이게 막을 수 있는 죄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국가가 좀 이런 뭐 나중에는 뭐 자기가 정신적으로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뭐 정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이런 변명에 대해서 다 받아줄 수는 없지만 사전에 그럼 정부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겠느냐 요걸 좀 따져봤을 때는 이 지금 분당 서현역 그 칼부림 사건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서 또 교사에게 난동을 부렸던 그 흉기 난동범도 마찬가지고요. 두 명 다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정신질환 입이 병력에 대해서 병원 진료를 받고 그에 따라서 약물 복용을 하고 또 보호 관찰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야 했는데 일단 이 두 사람 다 약물 치료 같은 병행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때문에 이제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나서서 치료를 지원하고 또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추후 계속 관리 감독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하는 법안을 좀 내놔야 하는 것 그렇죠.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SNS에서는 또 이걸 따라하겠다고 살인 예고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장갑차까지 동원이 돼서 지금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실제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인데요. 자, 함께 보실까요, 저 사진? 자.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안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녔습니다. 들고 다니는 거 같았는데? 왜요? 아니, 대체 뭘 들고 다니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흉기 두 자루를 들고 다니다가 이제 검거가 된 건데요. 저희 강남 고속터미널입니다. 지금 이 분당 서현역 사건이 벌어지고 바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일단 이 남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근데 하지만 그 범행 당일 새벽에 나는 경찰관을 살해하겠다 이런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고 이제 어쨌건 흉기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 구속이 됐고요. 근데 이 남성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 분당 서현역 사건 이후에 뭐 살인 예고로 올라오는 지역 뭐 이렇게 명칭들이
SNS에 막 올라오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안은 사실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걷다가 뒤를 한 번씩 돌아보게 되는 그런 굉장히 사람 위축이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무슨 뭐 범행을 하겠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50명이 넘게 검거가 됐습니다. 글 올렸다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장난이니 어쩌니 해도 이런 글을 올리면 이 자체로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고속터미널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실제 어떤 범행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보이는 그런 객관적인 정황들, 그런 흉기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엄정하게 판단해서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거 보고 영웅심리나 뭐 이런 걸로 장난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또 이게 미성년자들이 많았다고요? 예, 이 하루에만 28명이 검거된 날에는 대부분이 특히 또 10대로 드러나서 주목을 끌었는데 뭐 장난이었다, 관심을 좀 받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털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직접 이런 글을 유포한 이후에 자진해서 이제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한 사람이다 이실직고를 하는 10대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이게 마치 유행처럼 번져서 너도 나도 해보는 그런 심리로 작동을 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데 뭐 지양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장난글 하나 때문에 지금 보세요. 경찰 특공대가 나서고 장갑차가 지금 저렇게까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저 글 하나 때문에. 이게 장난입니까? 어떻게 장난일 수 있습니까? 결국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흉악범죄 예고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피의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흉악범죄 예고 행위에 대한 강력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미리미리 좀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놓치기 아까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미 을지 연습 앞두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노골적인 행보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니, 뭘 보여줬느냐? 사격 연습까지 했대요.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3일부터 5일까지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 공장들을 현재 지도하시면서 당의 군수공업 정책의 핵심 목표 수행 정령을 의뢰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군수공장에서 사격 시험까지 했다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군수 공장들을 이른바 현지 지도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새로운 계열의 저격 무기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라고 전하면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사격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준 건데,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격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이 전쟁 준비에서 가장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과 비슷하다고요? 네, 지금 보시면 흰색 인민복에 위에 빵모자를 쓰고 지금 이렇게 사격 연습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바로 옆에 사진이 저 왼쪽은 뭐예요? 1948년에 김일성의 사진입니다. 김일성? 네, 그럼 거의 지금 보시면 자세부터 복장까지 옷 색깔만 좀 다르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따라하는 거네. 결국 이제 할아버지를 따라한 이유는 본인 정권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그리고 대를 이은 그 인민들의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21일부터 24일까지 이제 한미연합 군사연습하고 연계해서 실시되는 이 을지 연습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그동안 이거는 북침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맹비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년을 도망 다니던 마피아 관련 범죄자가 있었는데요. 결국 덜미가 잡혔대요. 근데 어떻게 잡혔느냐? 그 검거에 이 선수가 아주 큰 역할을 했대요. 일단 누굽니까? 김민재 선수 이름이 나온 건데요. 김민재가 잡았어요? 김민재 선수가 마피아를 잡은 건 아니고 이탈리아 나폴리에
카모라 마피아라고 하는 악명 높은 마피아가 있는데 거기 관련돼서 라포르타라는 사람이 지금 징역 14년 4개월형이 확정이 된 상태로 도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호,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에서 가장 위험한 현상 수배범 100인 명단에도 올랐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의 한 섬에서 보조 요리사로 일을 하면서 11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11년 동안 숨어 있었다가.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활약한 나폴리 팀이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저렇게 우승했잖아요. 저 우승을 한 순간 너무나 기쁜 나머지 11년 만에 이 사람이 식당 바깥으로 나와서 몸을 드러내면서 환호했다고 합니다. 환호를 했는데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폴리가 33년 만에 우승한 거거든요. 원래 이제 축구 팬들의 그 팀에 대한 충성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라도나 이후에 33년 만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저 식당에서 이제 나폴리가 아까 좀 전에 보시면 유니폼이 하늘색이잖아요. 상징이 하늘색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색 머플러를 이렇게 딱 들고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다가 이제 SNS에 많이 올렸겠죠. 그 중에 이제 저 사진들이 여러 곳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이탈리아 군사 경찰과 그리스 경찰이 이걸 파악을 해서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 덕에 이번에 나폴리가 우승했다는 얘기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김민재 선수 때문에 검거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뭐 김민재만큼이나 또 인기가 있는 동물 얘기도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다 푸바오인데요. 야, 이 푸바오가 쌍둥이 동생들 태어났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이 푸바오 요즘 잘 자라고 있어요? 푸바오의 동생들의 모습이 동생이지 참. 지난 3일에 공개가 됐는데 바로 생후 27일의 모습이 공개가 된 거예요. 판다가 생후 한 달 정도 되면 판다 특유의 그 무늬가 나타날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털이 많이 자라서 무늬가 건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 저 판다 새끼 판다들이 드디어 자력으로 몸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육사가 저 판다들이 몸을 뒤집는 순간에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잠깐만 지금 자 뒤집어야 되는데 하나 둘 저 뒤집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너무 예쁜 나머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소감을 사육사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우리 어렸을 때요. 아이들 태어나면 이 첫 번째 뒤집는 날 그날 진짜 영상으로 요즘 부모들 많이 찍어놓지 않습니까? 그날은 저도 지금 기억납니다. 저희의 처음 몸을 뒤집었던 그날. 야, 근데 쌍둥이잖아요. 봐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이게요, 러바오와 아이바오 구별법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어허. 쌍둥이가 너무 기특하게요. 한 마리는 아빠를 닮고 한 마리는 엄마를 닮은 거예요. 예. 아빠와 엄마는 등무늬로 구별을 하는데요. 보세요. 지금 첫째는 아빠 러바오를 닮아서 지금 V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얗게 된 부분이 V자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엄마 아이바오를 닮아서 U자 등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구별을 한다고 하고요. 첫째는 좀 키가 큰 체형이고 둘째는 통통하게 살이 좀 오른 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구별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누리꾼들이 이 아이들 이름 아직 지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애칭으로 동생바오라고 해서 동바오, 생바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이름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푸바오 때처럼 생후 100일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마음속으로 공모에 응모할 이름 생각해둔 게 있거든요. 뭐예요? 여기서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모에 응모를 할 거기 때문에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공모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1등 안 될까 봐 지금 일부러 숨겨놓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귀여운 푸바오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요즘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 잠깐 놀러 나간 줄 알았던 4살박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살짜리가 시간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48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부모는 모두가 자신의 탓이라고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그런데 48년 만에 이제는 50대가 된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미 70대가 된 노모, 암에 걸린 뒤였습니다. 일단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975년에 4살 된 아들이 친구들이랑 논다고 하면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고 애통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는데 그때 엄마는 또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찾으러 돌아다니는 동안 엄마는 또 유산을 했고 그래서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지금 거의 일을 못할 정도로 평생을 아들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생계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6년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이고. 어머니는 4년 전에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위암에 걸리셨어요? 엄마는 받았는데 48년 만에 지난 7월 달에 아들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이 노르웨이로 입양을 갔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서울에서 실종된 애가 어떻게 또 노르웨이까지 가게 됐어요? 예, 이분이 실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원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원래 수원 소재 고아원에 맡겨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달 만에 입양을 위한 절차를 밟고 실종 석 달 만에 새로 호적 등본을 만들어서 단독 호적이 만들어졌는데 예. 바로 그해 12월에 노르웨이로 입양이 된 거라고 합니다. 자, 48년 만에 만난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 저 노모는 꼭 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였습니까? 생일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헤어진 지 48년 동안 단 한 번도 생일상을 차려준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일날 미역국 끓이고 불고기 하고 케이크 사서 따뜻하고 맛난 밥 한 끼 생일상 차려주고 싶다는 게 이 노모 영자 씨의 마음인데요. 4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4살 배기 아들은 어엿한 두 아들의 아빠이자 50대 가장이 되었고요. 이 엄마는 70대 노모가 됐습니다. 모자 상봉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버려진 줄만 알고 친부모를 찾지 않았던 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등록을 하면서 등록한 지 한 달 만에 엄마를 찾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입양 후 평생을 노르웨이에서 보냈는데 오는 가을에 한국을 찾아서 엄마와 만난다고 합니다. 엄마가 끓여주는 그 미역국. 우리 어머님들은 아들에게 끓여주는 그 미역국이 그렇게 그리우신 것 같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